꿈을 꾸었다. 놀라웠지만 용기를 주는 꿈이었다. 어두운 밤 나는 매우 낯선 곳에 있었다. 강한 바람에 맞서서 아주 천천히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사방으로 흩날린다. 나는 양손을 둥글게 모아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듯한 아주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든 것은 내가 이 작은 불을 꺼트리지 않는데 달려있다. 갑자기 등 뒤로 뭔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니 거인 같은 검은 존재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밤새 이 작은 불빛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이 검은 존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것은 짙은 안개 속을 걸으며 감싸 안은 불빛으로 생긴 내 그림자였다. 그 작은 불빛은 나의 의식, 즉 내가 가진 유일한 빛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비록 그것은 어두움에 비해 무한히 작고 미약하지만 여전히 빛을 발한다. 이것은 나의 유일한 빛이다.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지만 스스로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내면이다. 그것이 자아보다 더 큰 에너지를 집적할 경우 분노로 폭발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태어나며 대부분 온전하게 죽길 바란다. 그러나 인간은 성장 과정 초기에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신비로운 과일 하나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삶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문명화 과정을 통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온전한 특질 중에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일어난다. 이것은 불가피하고 실로 놀라운 과정이다. 선악을 구분하는 절차 없이 문명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가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특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런 특질을 오랜 시간 숨겨놓으면 이 어두운 특질이 자체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삶이다.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으로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며 우리가 멸시하는 부분이다. 때로는 그림자가 자아와 같은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닐 수도 있다. 그림자가 자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집적할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자결하거나 한동안 우리를 헤매게 하거나 무분별하게 만든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 듯한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자생력이 있는 그림자는 심리라는 집에서 무서운 괴물로 둔갑한다. 인류는 천재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인류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특질은 조화롭게 발휘되지만 위협적으로 비치는 특질은 걸러진다. 이런 과정을 겪지않은 사람은 소위 말해 원시적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문명화된 사회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태어나지만 우리가 타고난 자연스러운 특질 중 어떤 부분은 살아있도록 허용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계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명이다. 집단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자기에서 자아와 그림자로 분리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런 분리가 유중되어 내려온다. 우리가 단순한 상태의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훨씬 복잡하고 세련된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문명이다. 나는 이 분리 작업이 어린이들에겐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분리가 일어나면 어린 시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문명화 과정을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에덴 동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힘이 어느 시점이면 길러지는가 라는 의문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선 개별차를 인정해야 한다. 나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어린이가 사회라는 집단의 삶에 적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선 아주 예리한 시각이 필요하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나는 각 문화권의 어떤 특질은 자아에 덧붙여지고 또 어떤 특질은 그림자에 부과되는지 흥미를 가지고 관찰한다. 문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구조라는 사실은 각 나라의 차이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어떤 지역에서는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장 나쁜 죄가 되기도 한다. 중동 지역에서는 무욕을 덕목으로 여긴다. 그림을 보거나 시를 읽다 보면 위대한 대가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작품에 자신의 서명 대신 스승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름 사용을 개인의 권리로 보호한다. 어느 장소, 어느 문화권에서 태어나 성장하든 누구나 성인기에 도달할 쯤엔 자아와 그림자, 즉 옳고 그름의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이 사이에서 시속 게임을 한다. 종교 생활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전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종교란 단어는 다시 연결하고 원천과 하나 되는 상태로 돌아가며 분리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동물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고양시키는 문명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분열되고 소외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영적인 과제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 문명을 이룩한 다음에는 문화가 표방하는 이상과 덕목 때문에 상실하게 된 전일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진화가 거듭될수록 분리로 인한 고통은 커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삶이란 그저 무의미한 왕복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보상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생이란 진화의 과정은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기꺼이 견뎌낼 가치가 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앙은 도중에 길을 잃어 여정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삶의 여정 위에서 길을 잃은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있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다.
빛과 그림자의 균형 잡기. 빛을 밝히는 것은 곧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쪽에 치우친 행위를 했다면 그 반대쪽 행위로 시소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시소를 연상하면 심리의 기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회와 가정을 겪으면서 신에게서 부여받은 개별적인 특징 중 사회가 수용하는 면은 시소의 오른편에, 그렇지 않은 면은 시소의 왼편에 올려놓는다. 이 시소 게임에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신이 부여한 온전한 특질은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오직 시소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만 가능하다. 소위 문명화된 사람이란 바른 쪽이라고 부르는 우측에 원하는 특질을 가시화하고 왼편에는 금지된 부분을 숨겨두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지닌 특질은 모두 진열되어야 한다. 단 하나라도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한 가지 법칙이 있다. 그것은 우리 문화가 무시하고 있는 끔찍한 진리로서 사람이 평상심을 유지하려면 시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쪽에 드러나는 특질을 선호한다면 그 반대쪽에도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뭔가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 법칙이 깨어지면 시소가 뒤집혀 균형을 잃게 된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사람은 늘 해오던 행동을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반대극에 있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금주맹신자로 변하고 주류의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보수주의자가 어느 날 그 반대극으로 돌아선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돌아서기만 했을 뿐 이 경우 내면에 쌓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시소 위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아서 지렛대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 상태를 정신 이상이나 신경쇠약이라 부를 수 있다. 무너져 내린다 라는 표현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준다.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좌우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산과 알칼리의 비율을 조절하고 그 밖에 수많은 평형을 유지하듯이 심리도 이와 같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 균형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심리적 균형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시소의 바른 쪽에만 가능한 한 많은 성인의 자질이나 선을 쌓으려 한다. 그리고 성인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마치 선만 있는 사람처럼 묘사한다. 이는 시소의 바른 쪽으로 모든 걸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상태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한순간에 다른 쪽 극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은 이미 깨어져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렛대나 시소의 중앙은 온전하고 신성한 지점이다. 우리는 모두 외부 세계와 관계할 때 잘 훈련된 선한 면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는 좌우측의 균형이 잘 유지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각자의 어두운 면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마구 드러낸다면 세상은 피로 굶주린 장소로 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한테 자기의 어두운 면을 숨기려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진정 성인의 자질을 갖추려면 시소의 중앙에서 한쪽의 무게와 비슷한 무게를 반대쪽에도 쌓아야 한다. 이는 분명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공언하는 감상주의적인 선과는 거리가 먼 견해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림자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시에서 행동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 창조를 한다는 것은 동시에 파괴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정도의 어두움 없이는 빛을 밝힐 수 없다. 우리는 삶의 어두운 측면에서 달아날 수 없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다룰 수는 있다. 안토니오 성인은 천국을 보게 되는 대가로 눈앞에서 악마가 행진하는 밤의 공포를 견뎌내야 했다. 그는 두 대극 사이에서 초래되는 긴장감을 견뎌냈기에 마침내 비범한 통찰을 얻어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빛과 어두움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또 지속도 가능하다. 자연에는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위와 아래, 남성과 여성 등의 대극이 공존한다. 심리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독일어의 도플갱어란 단어는 자신의 거울 이미지 혹은 자신의 반대라는 뜻이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어느 날 저녁 집 근방까지 왔을 때 자신의 도플갱어, 즉 내면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신과 맞닥뜨린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렇게 선명하게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심리적 쌍둥이인 그림자는 거울 이미지처럼 우리 곁을 항상 따라다닌다.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라는 내면의 집에 자기 혼자만 거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소유한다는 말은 자기 안에 아주 다양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겪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른다.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주말에 벌어진 일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물렀는데 이 손님은 초대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이 기간 내내 불편한 상황을 참아내야만 했다. 그러자니 헤라클레스 같은 인내력이 필요했고 심지어 내 예의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고 느껴지기까지 했다. 마침내 손님이 떠나자 나는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큰 일을 해낸 듯한 느낌이 들어 정원에 심을 예쁜 꽃을 사려고 화원에 갔다. 그러나 내 의식 속에서 미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꽃가게 점원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언쟁이 붙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내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낯선 점원에게 내 그림자를 내려놓은 탓이었다. 어쨌든 시소의 균형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방법은 아주 서툴고 어리석었다. 창조적인 남성들의 그림자에 대한 대가는 그 곁에 머무는 여성들이 치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창조적인 여성의 어두운 면, 곧 창조의 부산물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남성들도 많이 있다. 최악의 경우는 창의적인 부모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경우다. 성직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이나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문명의 발달은 우리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기술혁명을 이룬 우리는 세상을 편리하게 여행하고 일상의 힘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효율적인 사회의 정반대편에는 권태와 외로움이란 그림자가 불가피하게 등장한다. 전 지구적 차원으로 보면 신세계를 향한 유토피아적 비전이 거대해진 만큼 전쟁과 정치 분쟁의 수도 증가했다. 현대 사회의 뛰어난 창의력은 이와 함께 수반되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를 현명하게 다룰 때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만일 내가 까다로운 손님을 접대한 뒤 내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다루었다면 낯선 점원에게 내 그림자를 내려놓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림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자신과 통합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만일 내가 손님이 떠난 뒤에 그동안 쌓인 그림자를 인식하거나 최소한 5분 정도 의뢰를 거쳤더라면 균형을 되찾아 어두움으로부터 내 주변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무의식 안에 방치된 그림자를 현명하게 다루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참담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재빨리 내면의 불균형을 회복하지 않으면 곧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대할 것이고 내 성격의 끔찍한 면들을 타인에게 드러내게 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질 것이다. 그림자는 지적인 형태로든 어리석은 형태로든 간에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창의적인 만큼 파괴적이어야 하고 밝은 만큼 어두워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어두움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 창조적인 일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의례나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의례는 혼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진다. 유열이 낭자하고 폭력적인 삼류 소설 한 편을 쓰거나 적극적인 명상도 도움이 된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어두운 측면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는다. 자신의 특질 중에서 어두운 면을 부정하고 거부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내면의 다른 곳에 그 어두움이 저장되고 축적된다. 이것이 나중에 우울한 기분이나 육체적 심리적인 질병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무된 사건이나 사고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빛은 숭배하고 어두움은 거부하여 축적된 면들이 현재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잔재가 바로 정쟁이나 경제적 혼란, 파업, 그리고 인종차별 등으로 드러난다. 어떤 신문이든 일면은 집단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장이 된다. 좋든 싫든 우리는 온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위험을 가지고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신경증적 행동으로 표출할 것이냐이다.